자, 세계화 시대에서의 지식 문제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이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조금 방대한 얘기가 너무 좀 방대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개론적인 수준에서 어떤 지식의 흐름들을 좀 알려준다는 의미로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니콜라스 기로라고, 이 사람은 원래 기어라고 그 유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영어로 먼저 번역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본이 우리나라 말로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냉전 시기에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1990년대 전후로 해서 어떻게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그 정책이 변환되면서 미국의 어떤 그 국제정치적인 이론들이 바뀌어 가는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뭡니까 그 케네디 정부 시대 때 그게 이제 전형적인 냉전 시기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 전형적인 냉전 시기에는 발전 국가라고 하는 담론이 생겨서 그거를 이제 로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수출했고 주입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발전 국가 담론으로 뭐 조국의 근대화니 새마을 운동이니 잘 살아보제 뭐 GNP 뭐 우리가 한 3, 40년을 그런 성장 발전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비전이 하는 게 만들어졌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시계로 보면은 시간으로 보면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고 우리나라는 보면 1990년대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미국 안에서 학계가 어떻게 바뀌고 정책적으로 어떤 담론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쓴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1980년대 전에는 주로 이제 민주당 정권이 권력을 많이 잡았고 자본가와 학계 뭐 국제기구와 하나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의 오리엔탈리스트적인 기구들이죠. 그래서 주로 뭐 방어적 근대화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무슨 뭐 문화적인 봉쇄 정책, 그리고 이데올로기 정원 이런 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니엘 벨이 썼던 이데올로기 정원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그런 이념 대결 말고 누가 더 잘 사는지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걸로 이제 미국이 이 소련과의 냉전 시기에 이제 미국 자본주의 우월성을 선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나왔죠. 박정희 정권이 북한한테 뭐라 그랬어요? 김일성 정권한테. 뭐 북한인보다 남한과 북한이 누가 더 잘 사는지를 한번 해보자. 이제 체제 경쟁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그런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다 1980년이 되면 이제 레이건이 들어서면서 이게 공화당 정권이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자본가나 학계나 국제기구 어떻게 바뀌냐면 이론이라는 게 민주화 이행론이라는 거 바뀌어요. 이제 발전 국가, 봉쇄 정책 이런 게 아니고 민주화 이행론,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킬 거냐 이런 용어를 나누면서 신자유주의, 뭐 거버넌스 이런 말들이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무슨 소위 예전에는 뭐예요? 그 국무부나 이런 CIA 같은 데서 정책적인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돈을 주고 무슨 뭐 발전 국가 근대화나 이런 걸 만들어냈다면 무슨 뭐 윌슨 센터 같은 게 만들어지고 내셔널 인다우트먼트 포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뭐 재정 정책 재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민주주의 이행론 이런 거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주로 후쿠야마 같은 역사의 종원 같은 책들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의 어떤 뭐가 끝났다. 이런 걸 이제 담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발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게 나오고, 네트워크, 국제정치에서 주로 무슨 뭐 자유주의니 현실주의니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네트워크 이론이 발전시키고, 굿 거버넌스, 어떻게 하면 굿 거버넌스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통치를 잘해서 효율성을 만들어내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통치 이념이 나오는 거죠. 이 책의 아주 그 전형적인 논의가 뭐냐면 남미에서는 이 책이고 한국에서는 제 책입니다. 이게 이제 미안합니다. 자꾸 책장 사는 것 같아서. 이 궁정전투의 국제화라는 게 뭐냐면 남미 정권,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네 나라를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1980년대 이전까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됐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각 나라마다 변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대학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겁니다. 이 브라질,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는 이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라 대학제도가 전부 국공립학교였고 정책도 사회주의 정책이,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의 정책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립 대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네 나라에서. 그리고 무슨 영어로 강의를 하네. 그다음에 뭐 2+2 그래가지고 반은 남미에서 공부하고 반은 미국으로 가네. 그래서 주로 콜롬비아 대학 이런 데 같은 데 가서 학생들 연수시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어로 강의하는 강의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 남미에서. 그래서 콜롬비아니 이런 무슨 저 조지 워싱턴이 하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학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남미 자기 조국이죠. 이제 칠레 사람이나 뭐 브라질 사람의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뭐 조지 워싱턴 뭐 콜롬비아 이런 데서 공부하던 사람이 교수로 있다가 이제 남미로 와서 사립대학 만들고 뭐 영어로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서 학과장 같은 거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부의 관료로 이 픽업이 돼서 나중에 들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90년대 IMF 위기가 왔을 때 이 나라가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빨리 몰락하고 그 어떤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없었느냐? 이 책에 의하면 그 관료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적인 이해관계가 훨씬 더 밝았고 자기들의 어떤 국가적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미국적인 조건을 바로 받아들이면서 IMF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 뭐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요거는 그 이브 드자레라고 프랑스 사람인데 그 피에르 부르주의 제자인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 책을 썼습니다. 지식과 국제정치라는 책을 썼고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논쟁 자체가 굉장히 그 정치적인 언어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고 그래서 외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급되고 수입되는가를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 사람이 쓴 글을 모아온 건데 제가 이제 주로 중요한 그 글들을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관계에서의 지식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잘 보면 상당히 그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그 책들 그 어떤 지식의 이전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지식 이전에 국제정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권력 투쟁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국가 중심 이제 중심 국가에서 만들어서 그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이제 그 학자들 유학 갔다 온 학자들에 의해서 수입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시민사회나 일상생활에 한국의 시민사회 일상생활에 어떻게 유포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아까 남미의 경우와 비슷하게 한국도 그런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경쟁이라는 말이 들어오고 그런 경쟁,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담론들이 들어오면서 마치 대학도 기업과 같은 논리로 이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역량 담론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역량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율성과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학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뭐 개인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강의를 해야 된다. 그다음 소비자가 요구하는 강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예 교육부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 바뀌었죠. 교육 인적 자원부라는 거 아니에요. 인적 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자원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오리엔탈리즘 내지는 식민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책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적인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져서 안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친밀한 적이라고 하는 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우리가 지배받는지 모른다는 리프로덕션, 알투셀 리프로덕션, 오리엔탈리즘 다 우리가 지배받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친밀한 적이라는 게 그와 비슷한 관점이죠. 여기 보면 한 6명, 7명의 사회학자가 쓴 건데 여기 보면 재미있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문화 논리로 변형되면서 어떻게 금융자본주의가 우리 일상에 아주 만연돼 있고 그렇죠? 요즘 대학생들도 전부 다 주식 투자하고 주식 동아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대학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무슨 주식회사와 외모관리라는 논문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뭐 성형수술하고 몸매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유행하게 됐는지 이거 굉장히 특별한 세계화 시대 혹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별한 현상이에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감정자본주의 치유문화라는 논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할 수 있을까? 힐링 뭐 이런 게 유행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경쟁하고 막 아침 새벽에 나가서 학원 2-3개씩 다니고 자격증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쳐. 더군다나 취직은 안 돼. 그러니까 막 상처받죠. 그러면 또 우리가 치료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그 알투세 혹은 교육, 뭐 지식 생산, 재생산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지식인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화 시대에는 글로벌리제이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정부가 그 지식을 독점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국제기구 아니면 뭐 미국 다른 나라가 이렇게 이런 걸 우리를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지식의 어떤 국제적인 지배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막을 거냐. 이게 오늘날의 세계화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의 어떤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